1232년의 추운 겨울, 대구 팔공산 부인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절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입니다. 아비규환 속 승려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는데 그중 한 승려가 품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검게 그을렸지만 글자가 또렷이 새겨진 나무판. 이 나무판의 정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의 일부였습니다. 무려 77년 동안 새겨 완성했던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걸작이 고려를 침공한 몽골군의 방화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도 이미 뼈아픈 비극이죠. 하지만 진짜 믿기 힘든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4년 뒤, 몽골을 피해 강화도로 쫓겨간 고려 조정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대장경을 다시 만들겠다. 잠깐 당시 고려의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임금은 섬으로 피난을 갔고 본토는 세계 최강 몽골 기마병의 말발굽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굶어 죽어가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죠. 상식적으로 이런 시국이라면 칼을 버리고 성벽을 쌓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려는 칼 대신 끌을 들었습니다. 거 규모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무판 81,350장, 새겨넣은 글자수 5,200만 자, 걸린 시간 무려 16년.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작업량인지 감이 오시나요? 요즘으로 치면 단행본 400권 분량의 글자를 종이도 아닌 단단한 나무에, 그것도 전부 거꾸로 새겨 넣은 작업. 무려 5,200만 번의 칼질이 필요했던 거대한 프로젝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대목에서 좀 이상하다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왜 굳이 한번 불타버린 대장경을 더 크게 다시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역사 교과서에 적힌 호국불교의 결정체라는 건조한 한 줄짜리 요약이 아닌, 칼이 부러지고 방패가 깨진 나라가 포기하는 대신 16년 동안 끈을 쥐었던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행위가 대체 어떻게 한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 들고 지금부터 800년 전 강화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란이 두 번째로 고려를 침공해 개경까지 함락시킨 1011년.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갔고 나라는 풍전등화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현종이 발언한 사업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대장경, 초조대장경이었어요. 이 사업은 현종대에 시작해 문종대인 1087년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약 76년. 한 사람의 일생을 다 바쳐도 끝을 못 볼 사업을 고려 왕조는 4대에 걸쳐 묵묵히 이어간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때부터입니다. 고려는 위기 때마다 칼이 아닌 책을 만들었습니다. 거란이 쳐들어오자 책을 새겼고 200년 뒤 몽골이 쳐들어오자 또 책을 새겼습니다. 세계사 어느 나라를 봐도 이런 패턴은 흔치 않아요. 국가 위기 대응 매뉴얼의 1순위가 무기 제작이 아니라 두께 7cm 나무판에 한자를 거꾸로 새기는 대형 출판인 셈입니다. 이 대목이 팔만대장경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77년에 걸쳐 완성된 초조대장경은 대구 팔공산 부인사로 옮겨집니다. 약 150년 동안 그곳에 무사히 안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1232년의 어느 날 몽골 제2차 침입군이 부인사를 덮쳤고 150년의 결실이 단 하룻밤에 잿더미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방화를 이끈 인물이 몽골 장수 살리타이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그는 경기도 용인 처인성에서 화살 한 발에 사살됩니다. 활을 쏜 인물은 정규 무장이 아닌 승려 김윤휴였어요. 대장경을 태운 사령관이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물론 적장 한 명이 죽었다고 전쟁이 끝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몽골은 그 후로도 30년 가까이 고려를 흔들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있어요. 몽골군은 왜 하필 부인사를 노렸을까요? 이 화재가 단순한 약탈의 부수 피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몽골은 그해 경상도 깊숙이 별동대를 보냈는데 부인사 같은 거대 사찰은 군량과 재화가 집중된 베이스 캠프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몽골이 고려의 정신적 구심점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려 했다고 봅니다. 이 해석은 몽골군의 치밀한 전쟁 방식을 보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시 몽골군은 무자비한 야만족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은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는 군대였죠. 적국의 가장 상징적인 정신적 구심점을 타격해 저항 의지를 꺾어버리는 전술의 일환으로
고려 왕실이 70년 넘게 공들여 만든 대장경을 정확히 타깃으로 삼았다는 분석입니다. 놀라운 건 화재 직후 고려 조정의 반응이에요. 초조, 대장경이 잿더미가 된 지 불과 4년 만인 1236년 두 번째 대장경 사업을 선언한 거죠. 이 결정이 얼마나 상식을 벗어난 속도였는지 당시의 타임라인을 짚어보면 체감이 되실 겁니다. 고려 조정은 1232년 여름 몽골을 피해 500년 도읍인 개경을 버리고 강화도로 피난을 떠납니다. 왕실과 관청을 통째로 좁은 섬에 우겨 넣은 대규모 천도였어요. 대장경이 불탄 건 바로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섬에 고립된 채 본토에 남겨진 150년짜리 국보가 타들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겁니다. 척박한 섬에서 새로 관청을 짓고 흩어진 군대를 재편성하고 바다 건너 몽골군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건 생지옥과 다름없었을 거예요. 하루하루 국가의 명운이 오락가락하는 아수라장 한복판에서도 이 초대형 출판 프로젝트는 기어이 추진된 겁니다. 이 속도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전쟁통에 수도를 옮기고 군대를 재편성하는 와중에 초대형 국책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고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실세는 최씨 무신정권의 수장 최우였습니다. 1236년 강화도의 대장도감, 즉 대장경 제작, 본부를 설치하고 본인이 직접 자금을 댔습니다. 주의할 점은 본부가 세워졌다고 곧장 끓이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종이를 준비하고 글자를 옮겨 쓰며 목재를 가공하는 사전 작업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되었죠. 기록을 추적해보면 첫 번째 경판에 실제로 칼이 닿은 시점은 1237년 무렵으로 봅니다. 게다가 모든 작업이 강화도에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남해와 진주 등지에 분사대장도감이 설치되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경판을 새겨나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화도에서 16년간 새겼다고 아는 것과 달리 강화도는 컨트롤 타워였고 실제 노동은 여러 지역에서 병행된 셈입니다. 이때 이규보가 작성한 문서 하나를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대장각판군 신기고문입니다. 직역하면 대장경 판각을 위에 임금과 신하가 부처께 아뢰는 글이죠. 여기에 아주 직설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몽골 오랑캐를 물리치기를 청합니다. 표면적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부처의 힘을 빌려 외적을 몰아내겠다. 이것이 공식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 한 줄짜리 명분만으로 16년짜리 국가 사업을 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칼을 만들기에도 모자랄 시기에 수천 명의 손에 끈을 쥐어준 결정의 무게를 생각하면 무언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럼 이 사업의 심장부에서 돌아가던 진짜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강화도 남쪽 해안, 지금의 선원면 일대. 1237년 무렵 이곳에는 거대한 임시건물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본부의 정식 명칭은 대장도감, 16년짜리 국가 프로젝트의 심장부였죠. 여기서 시야를 조금 넓혀 왜 하필 강화도였는지 그 장소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화도는 육지와의 거리가 불과 수백 미터에 불과한 좁은 해협을 둔 섬입니다. 날이 맑으면 몽골 기마병들이 바다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죠. 적의 칼끝이 당장 눈앞에 아른거리는 최전방 요새, 최씨 무신정권은 바로 그 살벌한 바다를 등지고 이 거대한 출판 본부를 세웠습니다. 즉 단순한 피난이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을 향해 너희의 말발굽이 닿지 않는 이 바다 건너에서 우리는 국가의 시스템을 흔들림 없이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일종의 거대한 시위이자 심리전이었던 셈입니다. 초기에는 산번나무, 돌배나무 같은 단단한 화렵수를 골라 베어냈습니다. 베어낸 통나무를 그대로 깎으면 진액 때문에 1년도 못 가 판이 갈라져 버리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통나무를 약 3년간 바닷물에 푹 가라앉혀 두었다고 합니다. 소금물이 진액을 빼주고 벌레와 곰팡이를 막아주는 효과를 노린 기술입니다. 3년의 침수가 끝나면 다시 1년 동안 그늘에서 말리며 나무의 균열을 잡았습니다. 이 사전 작업이 의미하는 바는 묵직합니다. 본격적으로 끓이 움직이기 수년 전부터 이미 엄청난 양의 목재가 어딘가에서 바닷물에 잠겨 있었다는 뜻입니다. 경판 81,350장, 완성된 목판의 총 무게만 240톤을 넘습니다. 요즘 도로에서 흔히 보는 25톤 대형 트럭 10대에 꽉 채워야 하는 분량이죠. 흠집 없는 경판 하나를 뽑아내려면 최소 2~3배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폐기되는 비율까지 계산하면 실제 벌목량은 완성품의 5배를 훌쩍 넘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좁은 섬 안에서는 이 엄청난 양의 목재를 모두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리산 일대나 남해안의 거제, 완도 등지에서 벌목한 나무를 뗏목으로 엮어 서해안의 거친 해류를 뚫고 강화도까지 끌고 와야 했죠. 몽골 기마병이 본토를 휘젓고 있는 생지옥 속에서 전국 단위의 해상물류 네트워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시기 송나라에서도 대장경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송나라 대장경은 주로 민간 사찰이 발원하고 후원자의 모금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다수의 후원자에게 십시일반 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었죠. 작업 속도는 빨랐지만 자금줄이 끊겨 작업이 멈추는 일이 잦았고 글자체가 일정하지 않아 오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고려는 국가 예산을 전폭적으로 쏟아부은 중앙통제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차이는 결과물의 퀄리티로 고스란히 직결됩니다. 고려 대장경은 중국 당나라의 명필 구양순의 글씨체를 표준 규격으로 삼았습니다. 5천만 자가 넘는 엄청난 분량인데도 마치 거대한 프린터 한 대가 일괄 출력해낸 것처럼 규격과 필체가 완벽히 동일합니다. 훗날 일본 학자들이 8만 대장경을 동아시아 대장경의 최고 판본으로 꼽는 이유가 바로 이 결벽증에 가까운 일관성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통일된 글자를 새긴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둑한 가건물 지붕 아래 수십 개의 작업대, 그곳에 각수들이 한 사람씩 자리를 잡습니다. 무릎 위에는 가로 70cm, 세로 24cm, 무게 3kg 안팎의 단단한 나무판이 놓여 있습니다. 일부 경판 말미에는 글자를 판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각수명만 약 3,800여 명. 학계에서는 이들 중에 승려뿐 아니라 일반 백성, 심지어 천민이나 노비 출신도 상당수 섞여 있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통념이 깨집니다. 위대한 호국 사업이라는 거창한 명분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정작 끈을 쥐고 있던 손은 경전의 한자 뜻은커녕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못 읽는 평민과 노비의 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미도 모르는 글자를 하루 종일 쳐다보며 종이에 적힌 모양을 그저 그림 그리듯 한자 한자 파내려간 겁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매일 톱밥이 눈처럼 쌓여갔습니다. 망치로 끈을 때리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고 바닷바람에 섞인 짠내와 소금물에 푹 절여진 산번나무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작업장 안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철학적인 의미를 묻고 따질 여유 같은 건 없었죠. 한 면에 들어가는 글자가 약 322자. 아무리 숙련된 각수라도 온종일 매달려야 겨우 한 면을 마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할당된 나무판의 여백을 묵묵히 지워나가는 가혹한 물리적 노동이 반복되었습니다. 16년 동안 81,350장 장면을 모두 새기려면 매일 수십 명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달려야 간신히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이 입사해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연차 하루 없이 똑같은 나무만 파낸 셈입니다. 이 극한의 노동을 버티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마리를 8만 대장경 조성보다 100여 년 앞선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23년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외교사절 서경이 남긴 고려도경에는 아주 낯선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고려인은 글자를 몹시 귀하게 여겨 길에 떨어진 종이 쪼가리조차 함부로 발로 밟지 않고 줍는다. 외부인의 눈에 포착된 이 기묘한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종교적 신앙을 떠나 고려라는 사회 전체의 기저에 글자라는 매개체를 신성시하는 정서가 짙게 깔려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길가에 찢어진 종이 한 장도 함부로 대하지 않던 사회, 그 수백 년의 문화적 DNA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극한 상황과 만나 폭발한 결과물이 바로 이 5,200만 번의 칼질이었습니다. 만약 1237년 강화도의 그 차가운 작업대에 앉아 있었다면 대체 무슨 마음으로 끈을 들었을까요? 부처의 가호를 믿어서였을 수도, 당장 식솔에 끼니를 잇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의 손이 16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묵묵히 나무에 남아있을 뿐. 5,200만이라는 숫자,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만큼 거대합니다. 이를 현대의 감각으로 쪼개볼까요? 경판 한 면에 약 322자, 양면이면 644자, 81,350장을 모두 합치면 대략 5,200만 자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단행본 한 권이 보통 10만에서 13만 자 분량인데 5,200만 자를 책으로 묶으면 400권에서 500권에 달하죠. 동네 작은 도서관의 한층 벽면을 꽉 채울 분량을 종이가 아닌 단단한 나무에 전부 거꾸로 새겨 넣은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은 분량이 아닙니다. 바로 정밀도입니다. 팔만 대장경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어김없이 따라붙는 통설이 하나 있습니다. 오타가 단 한 글자도 없다. 이 말을 처음 접하면 의심부터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5천만 자가 넘는데 오타가 없다니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2000년대 들어 동국대학교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며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자와 탈자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무오자 신화는 사실이 아니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다음입니다. 이 통계를 비율로 환산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200만 자 중에서 오자로 분류되는 글자의 비율은 극히 미미했다는 점이에요. 현대 출판사에서 전문적인 교정, 교열을 3차례 이상 거친 서적의 평균 오자율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 낮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컴퓨터도 맞춤법 검사기도 없던 13세기입니다.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지울 수도 없는 가혹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 정밀도를 뽑아냈을까요? 기록을 파고 들어가면 수천 명의 각수들을 지휘했던 거대한 브레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대장경 교정 작업을 총괄했던 승려, 수기. 수기는 작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동아시아에 존재하던 모든 판본, 즉 북송의 계보장, 거란의 거란장, 그리고 불타버린 고려의 초조 대장경 인쇄본을 전부 강화도로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국가의 텍스트를 글자 단위로 대조하는 오늘날의 빅데이터 교차 검증을 실시하죠. 이 숨막히는 작업의 과정은 수기가 직접 남긴 30권 분량의 보고서, 고려 국신조 대장교정별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료의 한 구절을 들여다보면 송나라 판본에는 보자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실자가 맞다. 거란 판본을 확인하니 과연 실자로 되어 있어 거란본을 따른다. 수기는 단순히 오타만 잡은 것이 아닙니다. 문맥이 이상하면 세 나라의 판본을 비교해 원문을 추적하고 왜 이 글자로 고쳤는지 그 근거까지 일일이 보고서에 남겼던 거예요. 이 치밀한 학술 작업이 목판 판각과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고려 대장경이 단순한 복사본이 아니라 13세기 동아시아 불교, 지식의 최종 완전판으로 불리는 진짜 이유가 이 사료 안에 숨어 있습니다. 수기의 교정을 거친 최종 원고는 다시 철저한 릴레이 시스템을 탑니다. 글씨를 전담하는 필사승이 원문을 종이에 반듯하게 정서합니다. 교정승이 이를 다시 검토하죠. 교정이 끝난 종이를 얇게 펴 나무판 위에 뒤집어 붙이면 각수가 비로소 그 모양을 따라 칼을 댑니다. 칼질이 끝난 뒤에도 공정은 멈추지 않아요. 완성된 경판에 먹을 묻혀 종이에 찍어낸 뒤 또 다른 교정자가 원문과 최종 대조하는 2차 검수까지 거쳤죠. 필사, 1차 교정, 판각, 최종 검수, 한 글자가 나무에 남겨져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4사람의 손을 거친 겁니다. 동일한 작업이 16년 동안 5,200만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릴레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치러야 했던 또 다른 희생이 있어요. 바로 종이와 먹의 소모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무를 베어 옮기는 노동만 상상하지만 판각 전 글씨를 쓰고 판각 후 2차 검수를 위해 시험 인쇄를 하려면 엄청난 양의 종이가 필요합니다. 당시 고려의 한지는 송나라 황실에서도 최고급으로 쳐주던 명품이었습니다. 당나무를 베고 삶아 99번의 손길을 거쳐야 종이 한 장이 탄생했죠. 81,350장, 경판을 양면으로 단 한 번씩만 시험 인쇄하려 해도 최소 16만 장 이상의 최고급 한지가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먹과 붓의 양까지 더하면 어떨까요? 나무를 베는 톱질 뒤편에서는 당나무를 삶고 벼루에 먹을 가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을 기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칼이 미끄러져 글자를 망치는 사고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때 고려의 장인들은 수정기법이라는 소름돋는 해결책을 꺼내들죠. 판 전체를 버리는 대신 오자가 난 글자 부분만 네모 반듯하게 파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가로, 세로 깊이와 1mm의 오차도 없는 새로운 나무 조각을 깎아 정교하게 끼워 넣었죠. 일종의 옛날 방식 수정 테이프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땜질 조각이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틈새 없이 단단히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는 세월이 흐르며 습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죠.
바탕나무와 수정 조각의 결이 다르거나 깎아낸 각도가 미세하게라도 어긋났다면 세월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조각이 튕겨나갔을 겁니다. 여기에 쓰인 기술은 도자기에 무늬를 새겨 넣는 상감기법과 그 원리가 완벽히 일치해요. 바탕이 되는 흙을 정교하게 파내고 그 자리에 다른 색의 흙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 고려 청자의 정밀함이 흙이 아닌 나무를 다루는 이 거친 목공소에서도 고스란히 구현된 것이죠. 이 가혹한 작업장과 관련해 수백 년을 내려오는 유명한 전승이 하나 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각수들은 작업을 할 때 일자삼배, 즉 한 글자를 새기고 3번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정사에도 기록된 바가 없고요.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서부터가 후대의 덧칠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전승의 진위가 아니죠. 수백 년 동안 이런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작업장의 공기가 얼마나 숨막히도록 엄숙하고 절박했는지를 대변한다는 사실. 이쯤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동아시아의 모든 문헌을 긁어모아 13세기 최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천문학적인 종이와 나무를 갈아 넣으며 수천 명의 인력을 동원해 이 무서운 시스템을 16년간 돌린 주체, 그들은 바로 강화도의 최씨 무신정권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본토의 백성들이 몽골군의 칼날에 도륙당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체 무슨 속내로 이토록 거대한 국책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걸까요? 호국불교. 이 4글자는 팔만대장경을 설명할 때 거의 자동으로 따라붙는 수식어입니다.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겠다. 교과서에서 배운 이 한 줄은 깔끔하고 명쾌합니다. 시험 정답으로 적어내기에는 완벽한 요약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국불교라는 단어,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뜻이 맞는지 그 이면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규보의 발언문을 다시 꺼내봅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몽골 오랑캐를 물리치기를 청합니다. 표면적 명분은 분명해요. 절대적인 신의 힘을 빌려 적을 몰아내겠다는 선언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문장이 아니라 이 발언문이 쓰인 시점입니다. 발언 시점은 1236년, 고려 조정은 이미 몽골의 2차 침입을 겪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뒤였습니다. 바다 건너 본토의 백성들은 몽골 기마병의 말발굽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고 고려의 지배층은 요새화된 섬안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막겠다는 선언이 과연 순수한 종교적 믿음뿐이었을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국책사업, 이면에 다른 무언가가 더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대장경 조성을 직접 발언하고 자금을 댄 최씨 무신정권의 2대 수장 최우. 당시 고려의 권력 구조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왕은 존재했지만 실권이 없는 상태. 나라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신정권이었고 최우는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죠. 문제는 정당성이었습니다. 무신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입니다. 왕을 끌어내리지는 않았지만 왕 위에 군림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였어요. 원래 이런 독재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바다 건너의 외적이 아니라 내부의 동요입니다. 실제로 최우가 직면한 상황은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죠. 개경을 버리고 강화도로 들어간 천도 결정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본토에 남겨진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배층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섬으로 도망친 꼴이었으니까요. 지방 곳곳에서는 밀란의 기운이 꿈틀거렸고 육지에서 몽골군과 직접 피를 흘리며 싸워야 했던 무관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권 내부에서조차 천도 반대파가 뚜렷하게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현대 정치로 비유하자면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것을 넘어 정권 붕괴 직전의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간 최우에게 필요했던 것은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몽골 기마병을 당장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다급했던 것은 흩어지려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로 모을 구심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대한 무언가였죠. 초유의 외침 앞에서 백성들은 당연히 묻게 됩니다. 조정은 대체 섬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느냐? 왕실도 묻고 문신들도 묻고 지방 호족들도 묻습니다. 최우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이 나라를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할 압도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이 절실했던 겁니다.
16년 동안 수백 톤의 목재를 나르고 수천 명을 동원해 81,350장의 경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새겨내는 초대형 프로젝트. 무너져가는 나라에서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국가 시스템의 건재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순수한 신앙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정치였을까요? 학계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갈립니다. 순수 호국 신앙 사업으로 보는 시각과 무신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 확보 도구로 보는 시각이 팽팽하게 공존하죠. 이 둘을 굳이 칼로 자르듯 분리하는 것 자체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최후 개인이 불교를 믿지 않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부처의 가호와 기적을 빌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국책 사업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치밀한 계산도 마쳤을 거예요.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동기가 톱니바퀴처럼 동시에 돌아가는 것은 역사에서 너무나 흔하게 발견되는 일입니다. 팔만대장경은 16년의 피나는 노력 끝에 1251년에 드디어 최종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고려는 몽골을 막아냈을까요? 막지 못했습니다. 완성 후 불과 8년 뒤인 1259년 고려의 태자가 몽골 황제에게 입조하며 사실상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부처의 위신력으로 오랑캐를 물리치겠다던 그 간절한 발언은 결과만 놓고 보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적 간극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결과가 항복이었으니 그 모든 세월이 헛된 사업이었다고 단칼에 잘라버리기엔 800년을 버텨낸 저 나무판들의 존재감이 너무나 압도적이에요. 조금 더 냉정하게 따져볼까요? 팔만대장경 조성이 시작된 1236년부터 완성된 1251년까지 16년 동안 몽골은 고려를 가만히 두었을까요? 그 16년 사이에 몽골의 4차, 5차, 6차 침입이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특히 1238년 3차 침입 때는 경주 황룡사 9층 목탑이 잿더미가 되었고 1254년 6차 침입 단 한 해 동안 몽골의 포로로 끌려간 고려인만 무려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고려 본토 전체가 도륙을 당하고 문화재가 불타오르는 생지옥이었죠. 경판을 새겨나가는 속도와 몽골 기마병이 남하하는 속도가 피 튀기는 경주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16년 동안 끈을 쥐고 있는 와중에도 적의 칼은 멈추지 않았는데 이 판각 사업 역시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격화될수록 오히려 강화도, 작업장의 작업 속도는 비정상적일 만큼 빨라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처가 몽골을 막아줄 거라는 믿음이 절박해질수록 끈을 더 빨리 움직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망치질마저 멈추는 순간 국가라는 껍데기조차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다는 공포 때문에 멈출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마 두 감정이 모두 엉켜 있었을 겁니다. 가장 흥미로운 현상은 이 경판이 완성되고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훨씬 이후에 벌어집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 초중기에 접어들면서 바다 건너 일본이 수십 차례에 걸쳐 사절을 보내 팔만대장경 인쇄본을 요청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십 번이나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일본 사절들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의 요청 문구는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떤 경전에 몇 권이 누락되었으니 그 부분을 인쇄해달라는 식으로 이미 팔만대장경의 방대한 내용 구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심지어 대장경을 주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며 단식 투쟁을 벌이는 사신도 있었고 세종 대에는 아예 인쇄본이 아니라 원본 나무 경판 자체를 통째로 넘겨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에도 자체적으로 제작한 대장경 판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바다를 건너와 고려본을 구하려 목을 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팔만대장경의 정밀도와 완성도가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사실상의 표준 규격으로 통했다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호국의 명분으로 피 흘리며 시작된 사업이 세월이 흘러 명분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동아시아의 절대적인 권위가 된 순간이죠. 비록 몽골, 기마병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동아시아 전체가 이 5200만 글자의 가치 앞에 고개를 숙인 셈입니다. 호국 명분으로 시작된 사업이 완성된 뒤에는 명분과 상관없이 거대한 문화적 성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쩌면 호국 불교라는 네 글자의 진짜 무게는 부처가 현실에서 몽골을 막았느냐 못 막았느냐의 얄팍한 결과론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16년 동안 피가 맺히도록 끈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나무판이 오랑캐를 막아줄 거라 믿었을까요? 아니면 적의 칼날이 등 뒤까지 다가온
아비규환 속에서 이 글자마저 새기는 것을 멈추면 자신들이 국가로서 존재한다는 마지막 증명마저 사라질까 두려워 결코 멈출 수 없었던 것일까요? 1251년 고종 38년 마침내 마지막 경판에 마지막 글자가 새겨집니다. 첫 칼을 댄 지 무려 16년. 그 사이 왕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무신정권의 수장은 바뀌었죠. 사업을 발언했던 최후는 1249년에 눈을 감았고 그의 아들 최항이 권력을 이어받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하고 아들이 끝을 맺은 셈입니다. 첫 번째 대장경이었던 초조 대장경이 4대 왕에 걸쳐 76년 만에 완성되었던 끈질긴 역사가 묘하게 겹쳐 보이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완성된 81,350장의 경판은 강화도 선원사에 고이 안치됩니다. 그리고 약 150년 동안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곳에 머물렀어요.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심지어 고려라는 나라가 문을 닫은 뒤에도 이 나무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398년 조선 태조 7년 새롭게 들어선 왕조는 섬에 갇혀있던 이 방대한 지식의 숲을 육지로 꺼내기로 결정합니다. 목적지는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였습니다. 이 이혼 과정 자체를 기록한 상세한 사료는 부족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거대한 이사 작업에 수천 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강화도를 출발해 한양 인근의 지천사에 잠시 머문 뒤 다시 험준한 내륙을 통과해 해인사까지 이어지는 800리 길, 총 무게 약 240톤에 달하는 나무판들을 소달구지에 싣고 혹은 사람의 등에 지게를 얹어 산과 강을 건너 옮겼어요. 경판을 만드는데 16년의 피땀이 서렸다면 이것을 훼손 없이 수백 리 밖으로 옮기는 행위 역시 또 한 번의 거대한 국책 사업이자 목숨을 건 신앙 행위였겠죠. 이 대장경은 태어날 때도 이사할 때도 오직 이름 없는 사람들의 어깨와 몸을 철저히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여정 끝에 해인사에 도착한 경판들은 장경판전이라는 맞춤형 건축물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에 숨겨진 비밀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장경판전의 외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면과 뒷면의 창문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건물의 아래쪽 창은 크게 내고 위쪽 창은 작게 만들었으며 반대편 벽면은 그 배치를 역순으로 뒤집어 놓았어요. 건조한 계곡바람이 큰 창으로 들어와 경판 사이를 훑고 지나간 뒤 미세하게 데워진 공기가 위쪽의 작은 창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설계한 기류 통제 시스템입니다. 비밀은 창문에만 있지 않습니다. 장경판전의 흙바닥 아래에는 숯과 횟가루, 소금, 그리고 모래가 층층이 다져져 있어요. 비가 많이 와 습도가 높아지면 바닥이 수분을 빨아들이고 반대로 건조해지면 머금고 있던 수분을 뿜어냅니다. 센서가 달린 에어컨도 전기 제습기도 없던 15세기의 건축물 자체가 거대한 항온 항습 장치로 기능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 완벽한 자연 통풍 시스템 덕분에 나무 경판이 80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동안 곰팡이 하나, 뒤틀림 하나 없이 원형 그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보존 과학을 세계가 인정하게 됩니다.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랐고 2007년에는 그 안에 담긴 고려대장 경판 자체가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죠. 컨텐츠를 담은 하드웨어와 그 안의 소프트웨어가 각각 따로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사례예요. 지금 합천 해인사에 가면 장경판전 앞에 직접 설 수 있습니다. 훼손을 막기 위해 내부 관람은 제한되어 있지만 건물 밖에서 살짝 너머로 시선을 뒷빈지면 층층이 빼곡하게 꽂혀있는 8만여 장의 경판 옆면이 어스름한 빛 속에 드러납니다. 800년 전 섬마을의 짠내나는 작업장에서 누군가의 거친 손이 깎아낸 나무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리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600년 전에 설계된 창문 사이로 오늘도 어김없이 바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창살 너머에서 마주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호국이라는 숭고한 신앙도 아니고 무신정권의 차가운 정치적 야욕도 아닌 두 가지가 끝내 분리되지 않은 채로 800년을 견뎌낸 한 사회의 단면이자 인간이 남긴 가장 지독한 생존의 흔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몽골 기마병의 말발굽 소리가 바다 건너에서 들려오던 공포 속에서도 매일 아침 작업장으로 걸어나와 묵묵히 끈을 들었던 무명의 사람들. 내가 파내고 있는 이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했던 손길들. 전쟁이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던 그 지난한 하루하루의 집합체. 그 사람들의 하루가 81,358번 쌓여서 지금 합천의 바람 속에 꼿꼿이 서 있습니다.